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기사를 통해서 금주간의 기사를 통해서 한동안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어떤 기사들이 주로 나왔는지 또 기사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일단 뭐 서너 가지 정도만이라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신다면은 경제적인 상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번 주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요즘 브렉시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말 아니면 이달 말 이번 주가 최대 고비 이러는데 브렉시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사 한번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좀 부담 없는 주제, 청약 통장 10대 이하가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 한번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미국, 중국 갈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통화 스몰 딜, $1 환율 순간 폭락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은데 거기에 따른 기사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채권 강세장 끝물 회사채도 주춤하고 있다라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가 이달 말 내년 1월 말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0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브렉시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이 EU와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탈퇴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게 2016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영국 지인이나 영국에 살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도 설마 이게 통과될지는 몰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하고 있느라고 투표도 제대로 참여도 안 했고요. 하지만 지방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서 진짜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총리가 바뀌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을 7월 13일 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29일 날 영국은 EU에 브렉시트를 공식 통보하게 되고 2년 시한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합의안이 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영하원에서 2019년 1월부터 합의안이 1차 부결, 3월 12일에도 2차 부결됩니다. 당초 3월 21일 29일, 4월 12일로 연기됐었는데 3월 29일 날도 합의안이 또 부결이 됐죠. 이러면서 EU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로 연기가 되고 메이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기 법안을 통과하고 나서 조건부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통과되고 총리 이후에 최후 협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7일과 18일 EU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시한을 나왔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로 약속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말이니까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해 이달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계획이다. EU와의 합의 여부는 아직 점치기 힘들다. 31일까지 EU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협상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3개월 늦춰야만 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이 노딜 브렉시트라고 해서 떠나는 건 좋다. 떠나는 건 좋은데 일단은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완충적인 어떤 합의문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합의 시한이 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 대륙과 거리를 둔 영국인데요. EU의 전신은 1958년 출범한 유럽 경제 공동체 EEC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주도로 출범했다. 영국은 15년이 지난 1973년에야 EEC에 가입했다. 1960년대까지 영국의 외교 노선은 위대한 고립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EU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18세기부터 세계를 주름잡은 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외교 노선을 추진했다.
유럽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세계 식민지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영국의 방침이다. 그러면서 계속 존슨은 두 개의 국경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일단 북아일랜드 2025년까지 EU에 잔류하는 것, 최근 아일랜드 총리의 전격 회동 상황 급반적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19가지 EU 정상회의에서 결론, 협의 불만의 노딜 택하거나 협상 시 3개월 연장 요구해야 타결되도록 의회의 벽 넘어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국민의 51.9%가 EU 탈퇴에 찬성했다. 세 차례 불개식된 협상이죠. EU 회의론에 더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내부적인 이러한 사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EU와 극적 합의하나 메이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취임한 존슨 총리는 EU와의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31일까지 EU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델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2일 백스톱은 폐기하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보드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른바 두 개의 국경 방안을 EU에 제안했다. 북아일랜드와 유일하게 2025년까지 EU 단일 시장에 남겨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 달 말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EU의 문제는 브렉시트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는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을 이렇게 계속 남겨두는 게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영국이 뭐 세계 경제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도 없지만 그만큼 어떤 협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좀 세계 경제에 리스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은 매일경제 10월 16일자 청약 통장 10대 이하 360만 명, 영유아 10명 중 4명 꼴 가입. 뭐 청약 통장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입한대요. 이거 봤더니 젊은 부모가 자녀명을 개설해 최초 가입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2명당 1명꼴로 청약 통장을 가진 가운데 최초 가입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2,5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를 차지했다. 2013년 1월에 1,339만 명보다 8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구의 67.5%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 대구, 부산, 경기 순입니다. 연령별 청약통장 가입자 비중을 보면 10대 미만의 42.4%, 10대 35.5%, 20대 67.2, 30대 62.5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봤더니 사실 청약 기간과 뭐 거래 기간, 금액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가입하고 2년 2개월 후에 가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약 1,700만 원의 잔액으로 청약통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라든지 어린 친구들한테도 부모님께서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미중 얘기에 대한입니다. 한국 경제 미중 통화 스몰딜 원달러 환율 순간 폭락할까라는 10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미중 간 마찰은 달러 약세, 고관세 부과, 첨단 기술 견제 순으로 숨가쁘게 전개돼 왔다. 팍스 시니카, 중국몽 시대를 꿈꾸고 있는 중국은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번 밀리면 중국몽 실현은 한동안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양쪽 모두 어려운 시한을 갖고 있죠. 일단 미국보다 피해가 큰 중국은 조만간 있을 3분기 성장률 발표에서 바오류 6%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지수는 50을 밑돌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다. 올 2월 초 달러당 6.2 위안선까지 절상됐던 위안화 가치는 8월 이후에는 7위안 밑으로 절하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피해는 마찬가지죠. 제조업 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달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2%를 밑돌면 경기 침체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난이 나라 안팎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제 독일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이 계속 경제 무역 수지가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수입만 많이 하고 수출을 별로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외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한번 봤죠. 독일과 미국을 가지고 이제 평가절하해라, 통화 절상해라, 통화. 그러면서 거의 50%까지 이제 달러화의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그거와 같은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거죠. 미국도 이번에도 똑같이. 근데 사실은 중국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3차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환율 조작 후 지정했던 100% 보복관세가 추가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대중국 비호감 성향을 보면 보수나 진보나 다 역시 지금 비호감 성향으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위안화 큰 폭 절상은 없을 듯 달러당 6.8 위안대로 떨어질 때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 순간 폭락은 플래시 크래쉬 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대폭적인 달러화 약세는 득보다 실이 크다. 수출입 구조가 마셜 러너 조건, 외화 표시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과 자국 통화 표시 수입 수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환율 상승이 수출이 좋아지면 경상수지도 좋아지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역 적자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도 성장률이 목표한 하단선인 6%에 근접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위안화 강세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몰 딜을 계기로 미중 협상이 순조롭게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잡고서 계속 몰고 갈까? 아니면 시진핑 구로에서 중국도 수용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은 어떤 쪽으로 시나리오가 나올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계속 각을 세우고 가서는 서로 간에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요. 좀 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요. 채권 강세장 끝물 회사채도 주춤 10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사실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 인하됐는데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되레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하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2016년 기준금리를 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5개월 만에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급등한 과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다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2016년 데자뷰 올해도 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달 0.055%포인트 상승한 연 1.375%에 마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전날에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0.039%포인트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경제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내년 초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우량 채권으로 인기가 높았던 보험사 영구채 투자 심리마저 주춤하고 있다는데요. 코리안리가
2,300원 규모의 연구체 발행을 위해 최근 진행한 수요 예측에는 2,320억 원의 매수 주문만 들어왔다. 신용등급 AA에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는데도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금리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금리가 떨어뜨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채권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대감이 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더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사는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와 청약 통장, 그다음에 미중 통화 스몰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채권 강세의 끝물림과 회사채도 주춤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